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지금까지도 영화와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으로 재창작되어 세계 수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의 여류 아동문학가 진 웹스터인데요. 그녀의 이름은 생소할지 모르지만 그녀의 소설 키다리 아저씨는 누구나의 가슴 속에 남아있지요. 진 웹스터는 필명으로서 본 이름은 앨리스 제인 챈들러 웹스터입니다. 아버지는 출판사의 사장이었으며 어머니 애니 웹스터는 유명한 작가인 마크 트웨인의 조카라고도 합니다. 그녀는 교도소와 소년원 그리고 고아원을 자주 견학하고 그 실태를 알게 되자 가난하게 버려진 아이들에게 깊은 동정의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1912년 발표된 키다리 아저씨는 이러한 경험과 배경에서 탄생하게 되죠. 두 사람의 풋풋한 연애 편지이자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는 주디의 성장 일기이기도 한 이 소설은 주디가 후원자인 키다리 아저씨에게 쓰는 편지 형식으로 전개되는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명랑한 소녀 제루샤 에벗은 후원자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다는 것과 4년 동안의 대학 생활을 편지로 써서 보내달라는 조건을 받아들이며 대학 진학을 위한 후원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얼핏 본 후원자의 기다란 뒷모습을 기억하곤 키다리 아저씨라는 별명을 붙이죠. 그녀는 난생 처음 고아원 밖에서의 생활에서 얻은 신기한 경험과 자신의 첫사랑의 감정에 관한 답정 없는 편지를 쓰는데요. 고아 소녀의 유쾌한 분투기와 로맨스를 그린 키다리 아저씨. 한번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키다리 아저씨. 진 웹스터 지음. 허윤정 옮김. 발행 더 클래식. 우울한 수요일. 매달 첫 번째 수요일은 그야말로 끔찍한 날이었다. 그날이 올 때까진 마음을 졸이다가도 막상 그날이 닥쳐 이를 악물고 견디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날이었다. 바닥이란 바닥은 얼룩 한 점 없이 닦아야 했고 의자는 모두 티끌 하나 눈에 띄지 않게 청소해야 했으며 침대는 하나같이 주름 한 점 없이 말끔히 정돈해야 했다. 또 어디 그뿐인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꼼지락거리는 97명의 어린 고아들을 깨끗이 씻겨서 머리를 빗긴 다음 새로 빳빳하게 풀을 먹인 무명옷을 입혀야 했다. 그런 다음 97명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더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당부하고 후원재단의 평의원이 말을 건넬 땐 네 그렇습니다 또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고 일러주었다. 무척 고된 시간이었다. 게다가 가엾은 제루샤 에벗은 고아원생들 중에서도 나이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힘든 일을 도맡아 해야만 했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 이번 달 문제의 첫 번째 수요일도 마침내 그럭저럭 끝나가고 있었다. 제루샤는 고아원 손님들에게 대접할 샌드위치를 다 만들고 난 뒤 서둘러 식료품 저장실을 나왔다. 그러고는 자신이 맡고 있는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해 2층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제루샤는 F방 담당이었는데 방 안에 한 줄로 늘어선 자그마한 침대를 4살부터 7살까지의 꼬마 11명이 하나씩 차지하고 있었다. 제루샤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
구겨진 옷을 펴주고 코를 닦아주었다. 그러고 나서 아이들을 저녁 식사 자리로 보내려고 한 줄로 세웠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빵과 우유 그리고 말린 자두 푸딩을 먹으며 행복한 반시간을 보낼 거라는 기대에 들떠서 시키지 않아도 기꺼이 착착 줄을 섰다. 아이들이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보고 나서야 제루샤는 녹초가 된 몸으로 창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파르르 떨리는 관자놀이를 차가운 유리창에 지그시 갖다 댔다.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하느라 새벽 5시부터 온종일 서 있었던 데다가 신경질적인 원장님이 야단을 치고 재촉하는 통에 몹시 지쳐 있었던 것이다. 니펫 원장님은 후원재단의 평의원이나 여성 시찰단들이 보는 앞에서는 온화하면서도 점잖은 태도를 보였지만 평소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제루샤는 창밖으로 넓게 펼쳐진 얼어붙은 잔디밭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고아원의 경계를 표시하고 있는 높은 철책 너머에 시선이 닿았고 굽이치는 산등성이를 따라 점점이 뿌려놓은 듯한 시골 저택들을 지나 잎이 다 떨어져 가지가 앙상한 나무들 한가운데 솟아난 마을의 뾰족한 첨탑에 눈길이 머물렀다. 그날 하루도 저물어가고 있었다. 그것도 제루샤가 생각하기에 꽤 성공적으로 말이다. 제루샤 에벗, 원장실에서 널 찾고 있어. 얼른 가보는 게 좋을 거야. 성가 단원인 토미 딜런이 노래를 흥얼거리며 계단을 올라 복도를 지나고 있었다. 토미가 F방에 가까이 다가올수록 토미의 노랫소리도 점점 커졌다. 제루샤는 창가 자리에서 내려와 다시 고달픈 현실로 돌아왔다. 누가 날 찾니? 제루샤의 근심 어린 목소리에 토미는 노래를 멈추었다. 원장실에서 리페 원장님이. 아무래도 화가 나신 것 같아. 아멘. 토미가 찬송가 흉내를 내며 나직하게 읊조렸지만 일부러 약 올리려고 그러는 것 같진 않았다. 원생들 중에서도 제일 인정미 없는 아이이긴 해도 원장실로 불려가 화난 원장을 만나게 될 위기에 처한 누나를 보고는 동정심이 피어올랐다. 제루샤가 이따금 자기의 팔을 획 잡아당겨 코를 박박 문지르긴 했지만 토미는 제루샤를 좋아했다. 기다란 1층 복도엔 불이 꺼져 있었다. 제루샤가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평의원이 열린 현관문 앞에서 차를 기다리며 서 있었다. 지나가며 언뜻 보았을 뿐이었지만 키가 몹시 크다는 인상이 강하게 남았다. 그 사람은 대기하고 있던 자동차를 향해 손짓을 했다. 자동차가 정면에서 다가오자 눈부신 자동차 불빛을 받으며 그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로 뚜렷이 드리워졌다. 그러더니 다리와 팔이 점점 길쭉하게 늘어나 복도 바닥에서부터 벽에 걸쳐 희한한 모양으로 뻗어나갔다. 그건 마치 아주 커다란 장님거미가 비틀거리며 서 있는 모습처럼 보였다. 앉거라, 제루샤.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 제루샤는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가만히 숨을 죽인 채 다음 말을 기다렸다. 자동차의 불빛이 창문을 비추며 지나가자 리펫 원장은 그 뒷모습을 흘끗 보았다. 방금 떠난 신사분을 보았니? 뒷모습만 봤어요.
평의원님들 중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부자인데다가 우리 고아원에 엄청나게 많은 후원금을 내고 계시는 분이야. 그분의 이름을 말해줄 수는 없다. 자신이 누군지 밝히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분명히 내걸었으니까. 제루샤는 눈을 조금 더 크게 떴다. 원장실에 불려와 원장과 함께 평의원의 엉뚱한 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은 이제껏 한 번도 없었다. 그분은 우리 고아원의 남자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셨다. 찰스 벤턴과 해리 프리즈 기억나지? 그 애들 둘 다 이 부분에서 리페 원장님은 실수로 평의원의 이름을 말할 뻔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평의원님이 대학에 보내주신 거야. 둘 다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하는 걸로 그 많은 후원금에 보답을 했어. 다른 보답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거든. 이제껏 그분은 오로지 남자애들에게만 후원을 하셨어. 여자 원생 중에도 도움받을 자격이 충분한 아이들이 있다고 아무리 설득해도 그분은 듣지 않으셨지. 아무래도 그분은 여자애들에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러셨군요, 원장 선생님. 제루샤는 이쯤에서 뭐라도 응답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늘 정기회의에서 네 장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리펫 원장은 갑자기 긴장했을 제루샤를 위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서서히 그리고 아주 침착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너도 알다시피 대개 16살이 되면 여길 나가야 하지만 네 경우에는 예외였다. 넌 우리 학교를 14살에 졸업했고 공부도 제법 잘했기 때문에 마을에 있는 고등학교에 계속 다니게 한 거야. 네 품행이 항상 바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말이야. 이제 고등학교도 졸업할 테고 당연히 고아원에서도 더 이상 네 뒷바라지를 할 책임이 없어. 사실 넌 다른 아이들보다 2년이나 더 머무른 셈이니까. 리펫 원장은 제루샤가 지난 2년 동안 이곳에 남아있는 대가로 열심히 일했다는 것과 학업보다 고아원 일을 우선순위로 둔 나머지 오늘 같은 날에는 아예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고아원에 남아 청소를 해야만 했다는 사실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물론 너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에겐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게 마땅하겠지만 너는 특정 과목들의 성적이 꽤 좋았는데다 특히 영어 성적은 매우 우수했더구나. 우리 고아원의 시찰위원인 프리처드 양이 교육위원회에도 몸담고 있는데 네 장문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며 너에 대해 좋게 말씀해 주셨지. 그뿐만 아니라 네가 쓴 우울한 수요일이라는 수필을 크게 읽어주셨다. 내가 봤을 때 넌 이제껏 너에게 많은 은혜를 베푼 고아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기는커녕 웃음거리로 만든 것 같더구나. 내용이 재미있었기에 천만다행이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넌 용서받지 못했을 거다. 하지만 네가 운이 좋았는지 그러니까 방금 떠난 신사부는 엄청난 유머 감각을 지니신 모양이더구나. 그런 건방지기 짝이 없는 그를 보고서도 너를 대학에 보내주겠다고 제안하시다니 말이야. 대학에요? 제루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리펫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나와 몇 가지 조건에 대해 상의하느라 조금 더 남아있었어. 특이한 조건이었지. 그 신사부는 아무래도 별난 구석이 있으신 것 같다. 네게 독창성이 있다고 굳게 믿으시는지 너를 교육시켜서 작가로 키울 계획을 하고 계시더구나. 작가라고요? 제루샤는 순간 멍해져서 리펫 원장이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만 있었다. 그게 그분이 원하시는 조건이야.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두고 봐야겠지. 이번 여름까지는 이곳에서 지내도록 해라. 그러면 프리처드 양이 친절하게도 네 진학 준비를 맡아주실 게다. 기숙사비와 등록금은 대학으로 바로 지불될 거고
그 외에도 그곳에서 지내는 4년 동안 매달 35달러씩 용돈을 받게 될 거야. 그 정도면 다른 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은 유지할 수 있을 테지. 용돈은 그분의 개인 비서를 통해 한 달에 한 번씩 받게 될 거고, 그 대신 너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한 달에 한 번 편지를 써야 한다. 네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그분들에게 보냈을 그런 편지 말이야. 편지 겉봉에 존 스미스 씨 앞이라고 쓰면 비서를 통해 전해받으실 거야. 그분의 성함이 존 스미스 씨인 건 아니야. 하지만 그분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로 지내고 싶어 하셔. 그러니 넌 그냥 그분을 존 스미스 씨라고 생각하면 돼. 그분은 절대 네 편지에 답장을 하거나 편지를 받았다는 표시를 하지는 않으실 거야. 편지를 쓰는 것도 질색이거니와 네가 편지 쓰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도 원치 않으시니까. 매달 편지를 쓰는 건 네가 무조건 해야 하는 일이야. 스미스 씨가 요구한 보답은 그뿐이야. 그러니 너는 빚을 갚는다고 생각하고 꼬박꼬박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해라. 편지를 쓸 때 말투는 공손하게 하고 네가 교육을 잘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해. 네가 편지를 쓰는 사람이 존 그리어 고아원의 평의원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길 바란다. 제루샤는 간절한 눈빛으로 문을 바라보았다. 흥분이 되어 머릿속이 빙빙 돌았다. 리펫 원장의 지루한 생각에서 얼른 벗어나고만 싶어진 제루샤는 자리에서 일어나 슬쩍 뒤로 한 걸음 내딛었다. 리펫 원장은 그대로 멈춰 서라는 손짓을 했다. 모처럼 연설하기 좋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 이렇게 드문 행운을 갖게 된 것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겠지? 너 같은 처지에 있는 여자애들에게 이렇게 출세할 기회가 생기기는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야. 항상 명심해야 할 건 네, 원장 선생님. 고맙습니다. 말씀 끝나셨으면 전 이만 돌아가서 프레디 퍼킨스의 바지를 마저 기워야겠어요. 리펫 원장은 문을 닫고 나가는 제루샤의 뒷모습을 입이 떡 벌어진 채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직 채 끝내지 못한 말들이 허공을 맴돌았다. 제루샤 에번 양이 키다리 아저씨 스미스 씨에게 보내는 편지. 9월 24일 퍼커슨 기숙사 214호에서 고아를 대학에 보내주신 친절한 평의원님께. 드디어 대학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어제 4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이곳에 왔습니다. 무척 신나는 경험이었습니다. 전에는 기차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학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넓은 곳입니다. 저는 방을 나설 때마다 길을 잃고 난답니다. 나중에 적응이 좀 되고 나면 자세하게 쓰겠습니다. 제 학업에 대해서도요. 수업은 월요일 아침이 되어야 시작하는데 지금은 토요일 밤이거든요. 하지만 아저씨와 친해지고 싶어서 우선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어제 아침 고아원을 떠나기 전에 리펫 원장님과 저는 매우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원장님은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특히 제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친절한 신사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존 스미스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분을 어떻게 대단히 존경할 수가 있는지요? 아저씨는 어째서 조금이라도 개성 있는 이름을 고르지 않으셨는지요? 꼭 제가 친애하는 말뚝씨나 친애하는 옷걸이씨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올 여름 동안 아저씨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껏 혼자 외롭게 살아온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니
마치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은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제 저도 어느 가족의 구성원이 된 것만 같아 마음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아저씨를 떠올릴 때는 저의 상상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아저씨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건 3가지뿐입니다. 첫 번째, 아저씨는 키가 큰 분입니다. 두 번째, 아저씨는 부유한 분입니다. 세 번째, 아저씨는 여자애들을 싫어하는 분입니다. 어쩌면 아저씨를 여자애를 싫어하는 분이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아니면 부자 아저씨라고 불러도 되겠지만 그건 아저씨를 모욕하는 일이 됩니다. 마치 아저씨에 관한 중요한 점이 오로지 돈뿐인 것처럼 들릴 테니까요. 게다가 부유하다는 것은 본질적인 특성이 아닙니다. 아저씨가 평생 부자로 살진 못할 수도 있고요. 아주 똑똑한 남자들이 월스트리트에서 파산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아저씨는 앞으로도 계속 키가 클 거란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저씨를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저씨가 싫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저씨와 저만 아는 애칭이니까 리펫 원장님께는 비밀로 해요. 2분 후에 10시를 알리는 종이 울릴 예정입니다. 이곳의 일과는 종소리로 나뉜답니다. 우리는 종소리를 따라 먹고 자고 공부합니다. 어찌나 활기찬지 여기 있는 내내 소방차를 끄는 말이 된 기분이 듭니다. 이제 종이 울립니다. 불을 꺼야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제가 얼마나 규칙을 잘 지키는지 봐주세요. 존 그리어 고아원에서 훈련받은 덕분이랍니다. 키다리 아저씨 스미스 씨께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제루샤 에벗 울림. (10월 1일) 키다리 아저씨께. 저는 대학 생활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아저씨를 사랑합니다. 정말 행복하고 이곳에서 지내는 매 순간순간이 너무나 흥분이 된 나머지 잠을 못 이룰 정도랍니다. 아저씨는 이곳이 존 그리어 고아원과 얼마나 다를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예전엔 이 세상에 이런 곳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곳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 가엾어집니다. 아저씨가 학생이었을 때 다니셨던 대학교도 이 정도로 멋지진 않았을 거예요. 제 방은 높은 건물의 위쪽에 있는데 새 병동을 짓기 전까지 이 건물은 전염병 환자들이 있던 병동이라고 합니다. 같은 층엔 저 말고도 여학생 3명이 더 있습니다. 한 명은 안경을 쓴 4학년 선배인데 늘 우리에게 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합니다. 다른 2명은 신입생인 셀리 맥브라이드와 줄리아 러틀리지 펜들턴입니다. 셀리는 빨강머리의 들창코인데 아주 부침성이 있습니다. 줄리아는 뉴욕의 명문가 출신이라서 그런지 저랑은 아직 아는 체도 하지 않습니다. 셀리와 줄리아가 한 방을 쓰고 4학년 선배와 저는 1인실을 씁니다. 보통 신입생은 1인실을 얻을 수 없습니다. 1인실은 몇 개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1인실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제 생각에 교무처에서 정상적인 집안에서 자란 여학생에게 고아와 함께 방을 쓰라고 하는 건 옳지 못한 처사라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고아인 것이 좋을 때도 있네요. 제 방은 북서쪽 모퉁이에 있는데 창문이 2개나 있어서 전망이 꽤 좋습니다.
18년 동안 20명이나 되는 아이들과 함께 방을 쓰며 살아서 그런지 혼자 지내보니 무척 평온합니다. 처음으로 제루샤 에벗과 사귈 기회가 생겼습니다. 전 그 아이를 좋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저씨도 그럴 것 같으세요? 화요일. 신입생 농구팀을 만들고 있는데 어쩌면 저도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 몸집이 작긴 하지만 굉장히 빠르고 야무진 데다가 끈질긴 구석이 있거든요. 다른 친구들이 공중으로 뛰어오르는 동안 저는 그 애들 발밑에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공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나무들이 온통 울긋불긋 물들고 낙엽을 태우는 냄새가 공중을 가득 채우는 오후에 운동장에 나가 다 같이 웃고 소리 지르며 연습을 하는 건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여자애들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행복한 여자애입니다. 긴 편지를 쓰며 제가 배우고 있는 것들을 모두 말씀드릴 생각이었는데, 리펫 원장님이 아저씨가 알고 싶어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방금 7시를 알리는 종이 울려버렸습니다. 10분 안에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장으로 나가야 한답니다. 아저씨도 제가 농구팀에 들어갈 것 같으세요? 언제나 아저씨의 제루샤 에벗 올림. 추신. 지금은 밤 9시예요. 방금 셀리 맥브라이드가 제 방문에 머리를 불쑥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뭐예요? 집이 너무 그리워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 너도 그러니? 저는 싱긋 웃으며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잘 견뎌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적어도 향수병만큼은 걸릴 일이 없을 겁니다. 고아원을 그리워하는 사람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아저씨는 들어보셨나요? (10월 10일)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는 미켈란젤로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사람은 중세의 이탈리아에서 살았던 유명한 화가라고 합니다. 영문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 모두가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켈란젤로가 대천사가 아니냐고 물었을 때 강의실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미켈란젤로나 대천사나 비슷하게 들리지 않나요? 대학 생활을 하면서 힘든 점은 이처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수많은 것들을 저도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엄청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른 여학생들이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에 대해 말을 할 때면 저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중에 백과사전에서 찾아본답니다. 첫날에는 정말 끔찍한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누군가 모리스 마테를링크에 대해 언급을 하기에 저는 그 사람이 신입생이냐고 물었어요. 그 소문은 온 대학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저는 수업 시간에는 다른 학생들 못지않게 똑똑하답니다. 그리고 몇몇 학생들보단 훨씬 더 똑똑하답니다. 제 방을 어떻게 꾸몄는지 알고 싶으세요? 갈색과 노란색이 조화를 이루고 있답니다. 벽이 옅은 다망색이어서 저는 노란색 무명 커튼과 쿠션, 그리고 마호가니 책상과 등나무 의자, 또 가운데에 잉크 얼룩이 있는 갈색 양탄자를 샀습니다. 창문이 높아서 의자에 앉아서는 창밖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랍장에 붙은 거울을 떼어내고 천으로 덮어 씌운 다음 창가로 옮겼습니다. 창가에 걸터 앉아 있기에 딱 알맞은 높이입니다. 서랍을 빼내어 계단처럼 디디고 올라갈 수도 있답니다. 정말 편해요. 셀리 맥브라이드가 졸업반 경매에서 물건들을 고르는 걸 도와주었습니다.
셀리는 줄곧 자기 집에서 자랐기 때문인지 집안을 꾸미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진짜 5달러 지폐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저는 평생 돈이라곤 몇 센트밖에 가져보지 못했거든요. 아저씨, 제게 용돈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셀리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아이입니다. 줄리아 러틀리지 펜들턴은 가장 재미없는 아이고요. 교무처에서 어째서 그 둘이 함께 방을 쓰도록 했는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셀리는 모든 걸 재미있어 하고 심지어는 낙제를 하는 것조차도요. 줄리아는 모든 걸 따분해합니다. 줄리아는 사람들과 굳이 친해지려는 노력 따윈 하지 않습니다. 펜들턴 가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무런 노력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줄리아와 저는 처음부터 숙적이 될 운명을 갖고 태어난 게 틀림없습니다. 지금쯤 아저씨는 제가 뭘 배우고 있는지 몹시 듣고 싶으시겠지요? 첫 번째, 라틴어. 제2차 포에니 전쟁. 지난밤에 한니발 장군과 그의 부대가 트라시메누스 호수에 주둔했습니다. 매복을 한 채로 마군을 덮칠 준비를 했고 오늘 새벽 4시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로마군은 지금 퇴각 중입니다. 두 번째, 프랑스어. 삼총사 24페이지와 삼군 동사의 활용 불규칙 변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하학. 원기둥을 마치고 이제 원뿔을 공부하는 중입니다. 네 번째, 영어. 설명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문체는 나날이 명확하고 간결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생리학. 소화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담즙과 췌장에 대해 배울 거예요. 배움의 길을 걷고 있는 아저씨의 제루샤 에벗 올림. 추신. 아저씨는 술을 입에 대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간에 몹시 해롭대요. 수요일. 키다리 아저씨께. 제 이름을 바꿨어요. 학생 명부에는 여전히 제루샤로 되어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주디라고 불린답니다. 생전 처음으로 갖게 된 애칭을 자기 스스로 지어야 한다니 정말 안 됐지요? 사실 주디라는 애칭은 제가 지은 건 아닙니다. 프레디 퍼킨스가 말을 제대로 할 줄 모를 적에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리펫 원장님이 아기 이름을 고를 때 좀 더 독창성을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은 전화번호부에서 성을 고르십니다. 에벗이라는 성은 첫 페이지에 나온답니다. 그리고 이름은 아무 데서나 찾으십니다. 제루샤는 묘비에서 가져온 이름입니다. 전 항상 그 이름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주디라는 이름은 꽤 마음에 든답니다. 사실 저에겐 어울리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런 이름은 저 같은 아이 말고 가족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응석바지로 자란 푸른 눈에 귀엽고 앙증맞은 아이에게나 어울릴 법한 이름이니까요. 평생 근심 걱정 없이 명랑하게만 자라온 그런 아이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엔 어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가족들이 너무 오냐오냐하며 키운 바람에 버릇이 나빠져서 그렇다는 말은 결코 들을 일이 없을 테지요. 하지만 그렇게 자라온 척하는 것도 엄청나게 재미있습니다. 언젠가 저에게 편지를 보내시려거든 받는 사람 이름에다 주디 앞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비밀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제겐 가죽장갑 3켤레가 있습니다. 예전에 크리스마스 트리에 걸려있던 벙어리 장갑 1켤레를 가지고 온 적은 있지만 이렇게 5손가락이 달린 장갑은 이제껏 처음입니다. 저는 틈만 나면 손가락 장갑을 꺼내어 껴보곤 한답니다.
수업 시간에 장갑을 끼고 가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저녁 식사 종이 울리네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